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월요일 불타는 주둥이 명문준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이었는데 그래도 뭐 지수 기준으로는 0.5%가량 코스피 코스닥 다 올라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대부분 상승하고 나머지 내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랐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물음표가 던져지는 그런 월요일이었습니다. 물론 개별 종목으로 따져봤을 때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또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었지만 굉장히 고점에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제 7월이 다가오니까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개별 종목, 개별 이슈 그리고 섹터와 전략적인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17분 들어와 계시고요. 처음 보는 분도 계시네요. 상한님 들어오셨고요. 자두님, 블랙홀님, 재은리님, 허클님 들어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오늘도 좋은 이야기들은 또 뽑아서 바로 질문과 답변으로 소화를 할 테니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 정리 한번 쫙 하고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장 핫했던 이슈부터 짚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재나입니다. 오늘 시장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인데요. 또 저희 방송 여러분들을 위한 시청자 퀴즈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가 뽑은 5가지 핫픽스 중에 첫 번째 핫픽스 어떤 이슈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픽스입니다. 첫 번째 핫픽스는 바로 철강주 관련 이슈입니다. 철강주 관련해서 계속해서 흐름들이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특히나 이 철강주의 주가가 다시 한번 펄펄 끓어오르는 게 아니냐라는 희망도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벌어졌던 러시아 민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이 무장 반란 사태를 일으켰죠. 다행히 20시간 만에 일단락이 됐지만 잠잠하던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변수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이나 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또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주로는 또 국내 철강제 수출 기업들이 더욱더 재조명이 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29조에서 30조 원가량의 철강제가 필요하다라는 소식에 오늘 특히나 한일 철강의 주가 차트 보시면 오늘 오전장에 상한가를 터치하는 등 강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국내 철강 업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도 전통적인 철강 생산 국가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철강제 수입이 불가피하다라는 분석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미국 철강 가격이 지난 주말 10주 만에 반등을 해줬지만 단오절 이후에 중국 정부의 부양책 발표 여부가 또 철강 업황에 또 단기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서 이 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핫픽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핫픽스입니다. 바로 루닛입니다. 오늘 루닛 강하게 또 주목을 받았는데요. 국내 증시가 조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인공지능 관련주들은 무섭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루닛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6거래일 연속해서 계속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강하게 양봉 그리면서 종가 마무리했습니다. 일본에서 또 루닛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루닛이 개발한 AI 영상 분석 솔루션이 일본 건강보험급여 가산 대상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나타났거든요. 지난주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암 정복 프로젝트에서 또 루닛이 참여한다는 소식에 또 강세를 보였었는데 일본 시장 확대 기대감이 또 투자 심리에 불을 지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필두로 7월에도 이 AI 관련주들의 독주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함께 움직이고 있는 관련주들 여러분들 계속해서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오늘장 뜨거웠던 이슈 체크를 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저희 줄타는 주식둥이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청자 퀴즈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너튜브 들어오셔서 EBC 경제 채널에 댓글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퀴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단에 있는 퀴즈를 여러분들이 댓글로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방송 끝나기 전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당첨자 한 분을 공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이분께는 저희가 모바일 쿠폰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저는 내일장 더 뜨거운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전부리 털어볼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뭐 정산할 거는 정산하고 가야 되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나왔을 때 네. 에코프로 관련해서 일주일 안에 네. 80만 원 돌파를 할 수 있다 없다 요걸로 두 분이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김태성 이사님은 할 수 있다. 무조건 간다. 네. 그리고 네. 사영관 차장님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중에 얼마까지 79만 9천 원까지 왔습니다. 왜 이렇게 아쉬워하세요? 맞은 사람은 기억하죠. 네. 자, 그래서 김태성 이사님이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네. 근데 사실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 안에는 분위기만 좋다면 충분히 갈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뭐 오늘 뭐 장 마감 이후에 수급 흐름을 놓고 봤는데 현재 구간에서 밀리지 않았다라는 것, 그만큼 또 여전히 관심권에 두고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영관 차장님은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주 안에는 에코프로, 저도 이거 대단한 종목이라고 보는 게 사실 내용을 떠나서 개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버텨주면서 계속 돌파를 시도한다는 거, 이거 사실상 쉽지 않잖아요. 근데 계속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 이번 주 안에는 좀 가능할까요? 여기서 더 이상 못 간다고 하면은 뭔가 좀 저를 엄청나게 공격하는 이런 것들이 올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좀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수급 안 깨지면서 비록 80만 원을 터치는 못했지만 굉장히 좋은 흐름이에요. 다만 반도체 쪽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쪽으로 수급이 강하게는 못 들어왔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항상 말씀드린 핑퐁 장세죠. 반도체 흐름이 또 약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2차 전지 다시 가면서 에코프로가 주도적인 역할을 분명히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주에는 저도 간다에 걸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에코프로가 80만 원 이번 주에 넘어간다면 사실 위에 뚫려서 더 갈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러면 수급 쏠림 혹은 다른 여타 종목들의 흐름,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써야 됩니까, 김태성 이사님? 일단 만약 현재 구간에서 이 80만 원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좀 가격대를 다시 돌파를 해서 시세가 난다면 뭐 수급 블랙홀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이 에코프로가 고점에서 쉬어갈 때 잠시 좀 밀렸었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종목까지도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발판으로 또 삼아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걸리는 건 또 뭐냐면 반기 실적 시즌이 이제 다가오고 있죠. 근데 또 기대를 해볼 만한 것은 반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한 주잖아요. 윈도우 드레싱 하면 또 기관들이 마지막에 또 힘을 또 보태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자칫 상승은 하는데
윗꼬리가 달리면서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위치라서 저는 조금은 짧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감은 있지만 그래도 그거를 뭐 길게 네. 라기보다는 배틀을 좀 짧게 잡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사영원 차장님은 어떻게 네. 보세요? 윈도우 드레싱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요즘도 있어요? 약간 증권가에서 윈도우 드레싱 효과? 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효과가 얼마나 클지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유동성의 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 에코프로가 가기 위해서 좀 선결 조건은 외국인들의 좀 의미 있는 매수가 다시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네, 안타깝지만 개인들이 너무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예. 주가가 또 80만 원을 맞고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이 계속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뭐 2차 전지 쪽에서는 대장 역할을 해왔었잖아요. 예. 그만큼 대장의 면모를 가지고 외국인들이 이 종목을 다시 가파르게 사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말씀드린 77, 78만 원 이 고점 부근 지금 몇 번째 부딪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 지점을 강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뭐 실적 시즌, 뭐 반기 실적, 뭐 이런 것도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 좀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전부리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주전부리는요. 2분기 실적 시즌이 온다. 1분기, 2분기 지나면서 상반기 결산을 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포문을 열 것 같습니다. 15년 만에 적자냐 혹은 겨우 흑자냐 요거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다른 종목들 그리고 전반적인 코스피 상장사들, 코스닥 상장사들 전반적인 성적이 어떨 거냐 여기에 따라서 또 분위기가 좌지우지 될 것 같고 두 분은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지 일단 OX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기대할 거 없고 개별 종목으로 계속 가고 거기에 이슈 붙을 것이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시고 요게 실적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았구나. 약간 이런 분위기도 형성될 것 같아서 기대감이 있는지 OX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두 분 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부분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일단은 김태성 이사님부터 이번 주에 수요일, 목요일쯤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 나오고 그렇죠. 그거 바로미터 삼아서 다음 주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됩니다. 네. 요거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저는 뭐 시장에서 생각하는 그 최악보다는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분기 그들이 보여준 실적보다 지금 주가가 엔비디아 발의 힘으로 올라온 게 조금 찝찝하긴 합니다. 예. 찝찝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1분기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저는 반도체 IT가 한 번 더 랠리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모든 반도체 IT가 이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일단 제가 오를 들었으니까 예. 오를 꽂아놓고 다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그 전통적인 저는 반도체 소부장 그 장비 쪽보다는 영역을 조금 확대해서 최근에 이제 좀 시장에 관심을 받은 새로운 기업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A라는 원익그룹주 하면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안 간다라는 건 아니고 일단 그들보다 조금은 또 새로운 얼굴들, 뭐 KC라든지 아니면 뭐 LX 세미콘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조금 더 빠르게 저는 순환이 도는 그러한 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왜 그런 거예요? 일단 아무래도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너무 계속된 기대감, 똑같은 뉴스를 가지고 계속된 기대감을 보이다 보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그 뉴스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제 그 자금들이 같은 이 섹터 내에서 그래도 성장성이라든지 상승 탄력을 조금 더 줄 수 있는 쪽으로 이동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예상보다는 괜찮을 거고 괜찮을 것 그렇게 같습니다. 된다면 조금 더 레벨업 될 수 있을 거고 네. 주가 측면에서 네. 그렇게 본다면 다른 소부장들도 갈 건데 기존의 전통적인 우리가 얘기했던 소부장 말고 그렇죠. 새로운 얼굴들. 오케이, 알겠습니다. 좀 참신한 뷰네요. 사용관 차장님은 요거 실적 기대감 왜 가지고 계신 건지. 네, 사실 뭐 실적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반도체 쪽. 삼성전자에 대해서 특히나 말씀을 드렸는데 단계적으로 8만 원, 9만 원 찍는 과정들이 하반기에 계속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번에도 조금 조정이 사실 있었죠. 근데 크지는 않았어요. 저점 정도 되는 부근 7만 원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지금 또 52주 신고가를 쓰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 동향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팔지 않아요. 잠깐 파는 모습들이 있지만 외국인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 늘리기는 어떻게 되고 있다? 계속 늘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샀죠? 오늘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337만 주 샀고 금요일에는 437만 주 샀습니다. 중간중간에 53만 주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파는 게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분율을 우상향을 해나가는 과정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걸 2분기 실적 때문에 보느냐? 솔직히 그건 아니에요. 2분기에 1분기에도 LG전자한테 영업이익이 뒤졌죠. 근데 아마 2분기에도 LG전자가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영업이익 낼 거예요. 삼성전자는 한 2천억 정도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 정도 수준에서 일단은 달라진 게 LG전자는 계속 눈높이가 올라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영업이익 추정 상향치가 올라가는데 이 삼성전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는 그럼 하반기에도 안 좋을 거냐? 아니라는 거죠. 하반기에는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반기에 단계별로 8만 원, 9만 원, 또 때로는 10만 전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모멘텀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래서 다만 실적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를 봐야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조금 더 먼 미래, 하반기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향후에 내년까지 봤을 때 삼성전자에서 이제 재고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실적들이 좋아질 만한 요인들이 있고 이미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지분율 추이에 주목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주도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아무래도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적 시즌에 두 분 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면 실적 시즌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요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사영권 차장님은 네. 그대로 그럼 반도체 쪽으로 기대감 가지고 계신 거예요? 실적과는 사실 2분기 실적 보고서 간다고 하면은 그쪽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여전히 기계 쪽이라던가 조선 쪽 이런 쪽들이 맞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전반적인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마이크론도 굉장히 그 부분이 중요하지만 이번에 2분기에 잘했다 못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앞으로 가이던스로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냐라는 뷰가 굉장히 중요할 것 맞아요. 같은데 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네. 좀 기대감이 있다. 주가 측면에서도 좀 탄력을 받을 것이다. 네, 가능하다라고 보이고요. 단계별로 이제 우리가 지금 7월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3분기, 4분기에서 저는 8만 원, 9만 원, 10만 원까지 가는 과정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내로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삼성전자 좀 10만 생각을 원? 해봅니다. 오. 어떤 게 좀 더 빠를까요? 하반기까지 에코프로 100만 원이랑 삼성전자 10만 원이랑. 우열을 가리기가 힘드네요. 네. 아니 10만 원 지르셨으면 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리스크는 감수하셔야 됩니다. 너무 리스키한데요. 너무 네. 리스키해요. 네. 그럼 삼성전자 하반기 10만 원은 좀 열어두고 보자. 이런 일단은 쪽. 9만 원 정도 열어두고 9만 원. 예, 10만 원까지도 가능성은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태성 이사님은 어떠세요? 10만 전자. 아니 너무 좋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10만 전자는 조금 어렵잖아요. 올해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10만 전자 지르셨다가 한 발 빼셨어요. 만 원 빼서 9만 원, 네. 9만 전자 말씀하셨는데. 에코프로가 조금 더 네. 빠르지 않나요? 근데 사실 좀 약간 물론 다르지만 엔비디아나 뭐 이런 종목 오르는 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들 보면 삼성전자가 물론 지금보다는 조금 더 레벨업이 필요하지 않나? 좀 억울한 측면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나아질 수는 있는데 시총이 너무 큽니다. 시총이 지금? 너무 커서 굉장히 큰 돈이 그러니까 동학개미 운동 때처럼 집중적으로 이곳에 몰리지 들어와야 않으면 되는데. 저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실적 시즌 눈여겨볼 섹터는 반도체, 그리고 눈여겨볼 종목은 삼성전자 하반기까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 김태석 이사님은 네. 눈여겨볼 섹터랑 눈여겨볼 종목 하나씩만 주신다면요? 일단 저는 좀 생뚱맞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항공주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항공주? 특히나 LCC, 그러니까 저가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예. 굉장히 많은 항공사들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보면 제주항공, TA항공, 진에어, LCC 항공사들은 모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폭발적인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에 따른 이유들이 있겠죠. 일단 이 환율이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우리나라 LCC 항공사들은 비행기를 렌탈하거나 리스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조금은 안정화가 되어 있어서 렌탈 리스비가 작년보다 훨씬 더 적게 나가는 상황. 예. 더욱이 또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과거보다 제주도보다는 일본을 또 여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객 수요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거리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단거리 노선들의 마진율이 장거리 노선들보다 훨씬 더 높다 그래요. 그러니까 키로수 기준으로 티켓 값이 이제 비율이 정해지는데 우리나라에서 미국 가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일본 가는 게 거리는 짧지만 마진율은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때 많은 LCC 항공사들이 비행기를 반납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반납한 비행기를 다시 주문을 하자니 우리나라 항공사만 지금 관광객들이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닙니다. 미국도 유럽도 각국에 지금 관광객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비행기를 주문한다 하더라도 이 비행기가 오는 데까지 기간이 거의 뭐 6개월, 8개월 정도 이제 걸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과거보다 적은 비행기 대수로 더 많은 관광객들을 실어 날아야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티켓값이 올라가고 또 이제 티켓값이 올라간 만큼 LCC 항공사들의 실적은 저는 충분히 비수기인 2분기에도 또 좋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어차피 3분기에는 성수기라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 잡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충분히 한번 섹터의 크기로든 반도체보다는 워낙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비교하시기에는 좀 그렇겠습니다만 그냥 단일 섹터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LCC 항공사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까지 더 좁혀본다면요? 일단은 결국 이 아무리 작은 기업, 작은 섹터라도 외국인들 혹은 기관이 사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TA 항공을 저는 원픽으로 좀 보고 있고, 티웨이. 네, TA 항공의 최근에 이제 수급을 놓고 보면 굉장히 지금 많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도 엄청나게 또 많이 매수를 하면서 거의 뭐 10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들어온 TA 항공이라서 저는 현재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조정 그리고 내일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리면 더 낮은 가격대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제 3,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땐 필요합니다. 네, 박스권 이탈되는 가격대라. 그래서 3,000원 손절가 그렇지 않다면 저는 4,500원이라는 가격대까지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절가는 3,000원 이탈하면 조금 어렵고 목표가는 4,500원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요거 짧게만 한번 해볼게요. 실적 시즌이니까 화학이나 건설기계주 요런 거가 주도주가 앞으로도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화학이랑 또 건설기계랑 또 다르죠 이게. 그렇죠. 오케이. 화학이랑 건설기계가 주도 섹터가 될 것이다. OX 한번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오, 요거는 두 분 다 화학 보고 X 들어주신 거예요? 맞죠? 네. 건설 기계는 뭐 잘 되니까. 그렇죠. 근데 화학이 오케이. 그러면은 한 분은 화학 말씀해 주시고 한 분은 건설 기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나 화학 진짜 할 말 많다 하시는 분 계세요? 오히려 많지는 않은데요. 네,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네. 사연권 차장님 화학 왜 X입니까? 글쎄요. 제가 이게 사실 수급이 붙을 때는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들을 좀 추천을 하기도 했어요. 네. 17만 원 정도에서 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 보고 좀 보자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중국의 리오프닝과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뒷받침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얼마나 빠르게 돌아설까 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예. 이게 주도주가 되기에는 아직도 너무 강한 섹터들, 아까 말씀해 주신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이런 쪽들이 있는 데다가 AI라던가 로봇 같은 테마 죽었을까요? 안 죽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다시 한번 주도주 성격으로 종목별로는 조금 상황은 다르겠지만 예전 고가를 경신할 흐름들이 나오는 종목들도 이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화학 쪽은 아무래도 중국 쪽이라는 굉장히 좀 큰 장벽이 아직까지는 예. 완벽하게 거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서 확인되는 부분들이 좀 데이터상으로 더 나와야지만 이런 어떤 화학이라던가 예. 그리고 해운 쪽 이런 쪽도 같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경기 민감주는 중국을 빼놓고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네, 때문에 네. 중국 경제도 지금 뭐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화학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뭐 해외 이슈나 다른 이슈 같은 게 좀 붙으면서 그리고 실제로도 좋으면서 굉장히 잘 가는 것 같아요.
일단 뭐 가장 크게 이 이슈를 붙여서 올릴 수 있는 건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인데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는요 기대감만 좀 가져갈 뿐이지 아직까지 뭐 실질적으로 또 수혜를 받은 국내 기업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뉴스를 드러내 놓고도 실적이 잘 나오는 섹터가 어딘가라고 한다면 결국은 저는 이 건설 기계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이 건설 기계 쪽은 올해 1월뿐만이 아니고 지난해 거의 4분기부터 좀 꾸준히 올라온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적을 기반으로. 그래서 지금 당장 뭐 공격적으로 트레이딩 하시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섹터 자체가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는 섹터가 아니에요. 가격적으로 좀 조정이 보이면 그때 천천히 한번 이 모아가는 전략도 저는 맞지 않을까. 미국도 유럽도 결국에 이제 자국 그 기업들을 좀 키워 나가기 위해서 뭐 IRA라든지 CRMA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또 이야기들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그에 따른 수혜는 충분히 받아갈 수 있다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시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섹터들 그리고 종목별로 또 희비가 엇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마이크론 실적 잘 한번 살펴보시고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삼성전자 다음 주 실적 확인하면서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전부리 털러가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 주전부리는요. 해상풍력주 다시 바람이 불어온다. 오늘 CS 베어링 한 14% 갔었던 것 같은데 여기 사실 뭐 이슈가 있죠. 이슈가 있는데 CS 윈드, CS 베어링. 사실 요거를 그냥 딱 개별적으로 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는 다 같이 언제 갈까? 그래 간다면 어떤 게 가장 좋을까? 약간 요런 생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네. 풍력 발전 산업. 오늘은 또 그 제너럴 일렉트릭 맞나요? 거기서 뭐 베어링하고 요거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반사 이익을 얻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었는데. 자, 그러면 해상풍력주 일단은 OX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O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오, 저도 항상 이거를 OX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왜냐면 좋다는 건 다 아는데 왜 못 갈까? 비싼가? 아니면 아직 타이밍이 아닌가? 타이밍이 기다리고 있으면 어떤 게 타이밍이 될까? 사연관 차장님부터. 네. 일단 안 좋은 이슈가 나왔죠. 우리 주말 동안에 나왔는데 지멘스 에너지라는 쪽에서 지멘스죠. 네, 지멘스 에너지라는 쪽에서 지금 타워 부분과 터빈, 베어링 이런 것의 부품들이 고장이 났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그렇게 됐을 때 고장 났는데 우리나라 풍력 밸류체인에는 나쁜 거냐 좋은 거냐 굉장히 좀 설왕설래가 많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일단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비용이 최소 1조 4천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추정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CS 베어링이 사실상 아까 이제 GE 쪽입니다. 지멘스가 아니고 GE 쪽의 매출 비중이 95% 이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로 지금 매출이 다 몰려 있는데 이렇게 되어서 기술적인 부분과 부품을 공급받아야 되는 지멘스 에너지 입장에서 이게 얼마 정도가 되느냐. 추가 베어링 수요가 지멘스 에너지만 20에서 40기가와트 정도가 대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건 이제 해상풍력은 아니에요. 육상풍력이 고장난 겁니다. 그래서 연간 수요가 사실상 지멘스 에너지가 한 7기가와트 수준인데 20에서 40이면은 굉장히 큰 겁니다. 3배에서 5배가 넘는 수요가 필요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일 고객사로 GE에만 매출 비중을 다 가져가던 CS 베어링 같은 곳들은 고객사 다변화도 할 수 있겠구나. 추가 고객사 확보 가능하겠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고객사 쪽으로 가지고 있는 그 벤더 업체들을 보면은 유럽 쪽에 3개가 있고 나머지는 중국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국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 쪽에서는 철저하게 견제를 좀 하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런 것들의 일환으로 해서 중국 쪽은 배제하는 분위기가 여전합니다. 뭐 얼마 전에 이렇게 손 잡고 시진핑하고 바이든하고 사진 찍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바로 또 한마디가 왔다 갔다 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글쎄요. 일단은 CS 베어링이 오늘 이렇게 강하게 올랐던 것은 그게 가장 컸다라고 보이고요. CS 윈드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영향은 조금 제한적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긴 했어요. 왜냐하면 지멘스 양의 타워 나가는 비중 자체가 전체 매출에서 7% 정도밖에 안 된다. 물론 작은 건 아닌데 그래도 이거 7%니까 조금은 무시하고 가도 되는 수치고 향후에 더 커질 숫자들
이런 것들 대비해 봤을 때는 CS 윈드도 오히려 급락했을 때에는 매수 기회로 삼아 보자라는 의견을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성 이사님은 이거 풍력이나 다른 종목들은 네. 왜 지금 못 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시장의 관심. 네,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태조 이방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면서 네. 작년에 좀 강했었던 이슈였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또 그중에서 이렇게 반문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2차 전지도 그때 나왔는데 왜 2차 전지는 그렇게 강하고 신재생 에너지는 이렇게 강하지 않는 것이냐. 그런데 이제 보면 이 사업의 이 섹터의 그 크기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성장주 기준으로 보면 2차 전지 기업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근데 또 해상 풍력, 이 풍력 관련주로 이제 압축을 해보면 기업들이 몇 개 없습니다. CS 윈드, CS 베어링, 뭐 여기에 대명 에너지 이러한 중소형 기업들밖에 지금 없다 보니까 SK 오션 플랜트 뭐 이런 거. 그렇죠. 아무래도 이 시장의 관심이 뭐 신재생 에너지가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너무 반도체 쪽에 혹은 너무 2차 전지 쪽에 이제 쏟아지다 보니까 이 풍력 쪽이라든지 또 원전 그리고 태양광 쪽.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 주가도 잘 가지 못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관심보다는 그러면 그렇지. 라는 또 심리가 좀 작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CS 윈드가 풍력 에너지는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이 기업의 가치가 너무 고평가됐다라는 이야기는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미국의 이 IRA라든지 유럽의 CRMA를 통해서 특혜를 또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이제 CS 윈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방금 이제 차장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이 지멘스의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그렇게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CS 윈드는 육상 쪽보다는 결국엔 해상 풍력 쪽으로 지금 이제 승부수를 좀 걸고 앞으로 이제 더 매출 비중을 그쪽으로 이제 키워 나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뉴스의 노이즈에 흔들렸다면 저는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다. 제가 일례로 지지난주에 현대차 그 미국에서 소송 건 이슈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슈에 만약에 주가가 흔들리면 없으신 분들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CS 윈드도 저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뭐 CS 윈드, CS 베어링 말씀을 해주셔서 요거 짧게만 한번 여쭤볼게요. 신재생 에너지가 다시 태조 이방원 때처럼 뭔가 트렌디하게 주목을 받는다고 하면 원전, 풍력, 태양광 뭐 혹은 기타 다른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어떤 것들을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지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있어야겠지만 어떻습니까? 사영권 차장님부터. 저는 풍력. 풍력? 네. 왜냐면 일단은 태양광 쪽은 작년에 좀 핫했어요. 네. 이미 핫했었고 주가가 시세를 많이 내줬는데 왜냐면 상대적으로 설치가 빠르고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일단 해상 풍력에 대해서는 국내에선 좀 노이즈가 있어요. 일단 규제가 막혀가지고 10년째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거기다가 사업비 2조 3천억, 최대 규모인 해상 풍력 프로젝트 이게 영광 쪽이죠. 좌초 위기가 왔습니다. 일단 수익성이나 여러 가지 면이 안 맞는다라고 해서 개발사하고 발전 공기업 이런 곳들이 출자 철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해상 풍력 규모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 우리나라에서 진행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좌초되고 전 세계의 에너지가 풍력에 대해서는 해상 풍력을 안 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해상 풍력과 관련된 왜냐하면 전체 세계 면적의 67%가 바다입니다. 3분의 2가 바다예요. 그렇다 보니까 특히나 유럽 이런 쪽들 수심이 깊은 바다에서는 예전에 이런 해상 풍력을 제대로 활용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커버할 수 있는 기술들이 부유식 해상 풍력이라고 하죠. 깊은 바다 위에다가 구조물을 띄우고 그 위에다가 타워 세우고 돌릴 수 있는 이런 기술력들이 마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설치가 쉬운 태양광보다는 해상 풍력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될 때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풍력을 가장 유망하게 좀 보고 계시고 김태성 이사님은 신재생 에너지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그냥 뭐 해상 풍력이니 태양광이니 이런 것보다 그냥 기업을 하나 저는 뽑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되었으니 CS 베어링을 저는 여러분들이 좀 단기간도 좋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한번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결국 주가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관심이잖아요. 시장의 관심은 곧 돈이 이제 모이는 것이고, 또 오늘 이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특히나 지금 이 이슈 자체가
뭐 하루아침에 저희 다 해결됐어요. 이제 문제 없습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슈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또 이제 CS 베어링의 제품이 이 경쟁사로서 이제 출하가 될 것 같고 그에 따른 반사수혜를 단순히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고 올해 하반기까지 저는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저는 만약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도 뭐 물론 에너지 중에 5가지 에너지 있잖아요. 전기, 뭐 수소, 원자력, 태양광, 풍력 이 5가지 중에 정하라고 하면 당연히 저도 지금은 풍력 있고 대신에 이제 저는 기업을 좀 확고하게 정립을 해드리면 CS 베어링처럼 거래량이 좀 붙은 쪽에서 지금은 매매를 하시는 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관심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아직 많이 안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매매를 하신다면 오늘 이제 거래량이 터진 쪽에서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이제 풍력 쪽에 가장 또 포커스가 가 계신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원전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는 딱 이슈가 뭐 하나 딱 막 하나씩 붙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뭐 태양광은 무슨 뭐 그 판넬 가격 뭐 오른다 내린다 뭐 중국 이슈 있고 원전은 웨스틴하우스가 뭐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풍력이 가장 괜찮지 않을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전부리 마지막 주전부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유증 요거는 참 CGV나 아니면 뭐 이노베이션 오늘 갖고 계신 분들은 뒷목 잡고 굉장히 힘든 하루가 아니셨을까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CGV의 유증이랑 이 SK 이노베이션의 유증이랑은 좀 성격이 좀 다르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렇죠. 일단은 유증 관련해서 OX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베이션의 유증은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일단은 유증 관련해서만 OX를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두 분 다 X. 요거는 종목마다 다릅니까? 아니면 둘 다 X입니까? 다 나빠요. 다 나빠요? 종목별로는 좀 차이 있다고. 다 나쁘다. 네네. 종목별로는 좀 차이 있다. 네. 김태성 이사님 먼저 왜 다 나쁩니까? 이노베이션이 앞으로 뭐 그린 사업하겠다, 뭐 카본 투 그린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돈이 필요하다. 사실은 에코프로비엠도 공장 증설한다고 유증해가지고 공장 짓고 이런데 주가 안 빠졌잖아요. 근데 주가가 빠졌으니까 문제죠. 아하. 네, 주가가 빠졌고 또 이제 SK온이 흑자가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 또 이제 이 채무 상환하는 것을 왜 주주들의 힘을 빌려서 해야 되는지 저는 강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게 아무리 전체 유상증자 금액의 비중이 적다 하더라도 그 채무 상환 자체가 껴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좀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셀업체가 SK이노베이션 혹은 SK온만 있다면 뭐 낮은 가격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겠죠. 그런데 그 기업이 아니더라도 대체할 또 기업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왜 선택을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여전히 붙어 있고 CJ CGV는 일단은 이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 상황에서의 발생된 저는 굉장히 큰 안 좋은 악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조차도 그래도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어떤 영화가 개봉이 되면 영화관을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트렌드의 변화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최근에 저도 영화관을 간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비싸고 그렇죠.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저도 영화 티켓 그 통신사 할인 쿠폰으로 보지 않는 이상 제 돈 주고 본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아깝죠. 너무 비싸가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엔 이 아무래도 이제 관람객 수가 준다라는 것, 기업이 앞으로 성장을 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된 거고 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주식 수의 10% 미만입니다. 그런데 CGV는 지금 주식수보다 더 많은 주식수를 증자를 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돈은 갚아야 되는데 그 돈을 자기네 그룹사에서 꺼내오기가 좀 부담이 되니 어차피 욕먹는 거 증자까지 해서 욕먹자라는 저는 그런 심보로밖에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말씀 시원하게 잘하시네요. 네, 그래서 저는 CGV도 SK이노베이션도 이후에 어찌 됐든 채무 상환이라고 하는 그것을 주주들한테 떠넘기는 것 자체는 조금은 잘못되지 않았나. 근데 이거 제가 아예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제가 주주인데 기업 입장에서 유증한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당해야 되는 거예요? 당한다는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어쩔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선택을 해야죠. 어떻게요?
그 신주인수 권리가 들어와요. 그럼 그걸 가지고 유증을 할 사람들은 신주인수권의 매매 기간이 있어요. 5영업일 정도로 매매를 하는데 그때 매도를 하셔가지고 현금화 시키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미래를 유망하게 보니까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준다라고 하면 이거 청약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신주인수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계시다가 청약일에 수량만큼 이제 청약을 하실 수가 있는. 근데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주가에 타격을 받은 상황인데 네. 주가의 할인율을 떨어지는 거는 제 돈 날아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와, 이거는 너무 서운한데요. 그래서 올빼미 공시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지탄을 받는 이유가 장 끝나고 나서 금요일 시간에 다닐까 아니면 시간에 다닐까 끝나고 6시 이후에 이런 공시들을 하면은 주주들은 월요일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미국에서도 이렇게 합니까? 미국도 아마 비슷하게 하긴 할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제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차영건 차장님 아까 종목별로 좀 다르다라는 거는 어떤 개념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채무 상환 그리고 시설 투자 이런 것들의 비율을 조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쨌건 간에 이 금액 자체를 주주들한테 우리 채무 상환하고 돈 갚아야 되니까 돈 좀 줄래?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건 맞아요. 근데 그 이유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CJ, CGV 이런 쪽 유상증자 청약 나오면은 저는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이건 말릴 것 같습니다. 네.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것 같은데 일단은 신주 발행이 기존의 주식수 대비해서 157%가 발행이 돼요. 거기다가 엄청나게 낮은 발행 예정가가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관심 두지 말자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죠. 그런데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발행 주식수의 9% 수준에 일단은 맞춰져 있고요. 그런데다가 자금의 사용처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규모는 맞는데 4,200억 정도가 시설 자금이에요. 시설이라는 건 배터리라던가 그린에너지 같은 일단은 이 SK이노베이션의 정유라던가 이런 쪽 빼고 기존의 사업들 빼고 신사업이죠. 예. 특히나 이제 배터리 위주로 해서 4,200억이 들어가고 탑업인 증권 취득이 4,100억입니다. 거기다 3,500억이 채무 상환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한 3분의 1 조금 안 되는 걸로 채무 상환을 하면서 채무 상환하고 숫자가 예뻐지고 재무제표가 예뻐지면 어떤 효과가 있죠? 이게 신용 등급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자금 조달할 때 유리한 면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추후에도 주주들한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다른 곳들에 자금 조달할 때 채권 발행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유리한 조건이 되면은 그만큼 주주 입장에선 내가 비록 돈을 투자하긴 했지만 향후의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다른 쪽들에서 시설 투자 자금들 이미 또 공시 나왔어요. 이 SK온에다가 시설 투자 자금 같은 거 다른 해외 쪽에서 투자한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주주들의 자금이 어느 정도는 또 불가피하게 들어갔다라고 보이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다만 그래도 채무상환 자금 쪽에 3,500억이나 들어간다는 것은 주주 입장에선 좀 안 좋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특히나 이 SK이노베이션 SK온이죠. 사실상 배터리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온인데 여기에다가 섣부르게 탑픽이라고 말씀 못 드리는 이유. 항상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탑픽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얘가 일단은 인적 분할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유라는 시황의 변동이 굉장히 크고 유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산업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자금 조달할 때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적 분할을 해서 일단 주식을 정확하게 나눠주고 그러면 우리가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 떨어져 나온 것과 같은 효과들이 나올 텐데 거기에서 SK온이 뭐 해야 되냐? 수율 잡아야 됩니다. 그것까지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배터리에서 흑자가 안 됐지만 흑자 전환하면서 향후에는 자금 조달을 더 원활하게 하면서 시설 투자를 할 때 주주들의 돈이 아닌 다른 외부의 자금을 수월하게 조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키워드는 인적 분할입니다. 네. 네. 맞아요. 엔솔 물적 분할했죠. 네. 이런 거 보면은 참 씁쓸해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꽤 많이 돼가지고 두 분이 이제 다음 주에 또 나오시면 7월이에요. 그래서 하반기 마무리하고 이제 7월 달로 넘어가서 상반기 마무리하고 하반기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하반기 증시는 어떻게 보시는지 1분 아니면 30초, 1분씩 듣고 한번 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김태성 기사님.
지수 저는 뭐 그런 거 모르겠고 이런 마인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지수 나는 모르겠다. 네,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건 난 모르겠고 일단 돈이 들어오는 섹터에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신 분만이 저는 하반기에 조금은 이제 좋은 수익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현재 대다수의 이제 주도 주격이라고 부르는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뭐 내년을 본다, 내후년을 본다, 뭐 물론 여기서 더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간중간에 이제 이 가격적으로 혹은 기간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될 때 저는 굉장히 또 피로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구간대까지 올라온 종목군들 굉장히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면 뭐 이제 AI 플러스 의료 쪽, 뭐 루닛, 뷰노, JLK 이러한 기업들도 보면 좋다 하지만 선뜻 지금 매수해서 내년을까지 바라본다? 저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지수가 크게 꺾이지 않는 선에서 지수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반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니까 오히려 실적이 잘 나오고 실적이 유망한 쪽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기업에 저는 조금 더 단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개별 종목도 지배하는 그런 하반기가 될 것이다. 사용관 차장님 한 30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지수도 하락하는 과정에서 오늘 35일선 지지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2650 탈환을 노려볼 것 같고 그 바탕에는 외국인들의 반도체 중심의 매수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수급들이 전기전자 쪽으로 잘 쏠려서 들어오는 모습들 나타났는데 조금 더 이런 리스크들이 완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운송장비, 조선 여러 가지 섹터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확산되는지 이런 부분들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반기도 뭐 자신 있게 두 분이 책임을 져주실 것 같고요.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당첨자 발표하고 바로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당첨자 있을까요? 당첨자가 없나 보네요. 네. 자, 당첨자님은 오랑님 당첨되셨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치킨 쿠폰으로 통일해서 나가게 되고요. 노란톡 주둥이 입장하셔서 오랑님께서는 치킨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보증권의 영업부 사연관 차장님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내일 5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